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서영욱 없는 서영욱방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영욱의 수하 1번 유청, 수하 2번 김정용입니다. 네. 1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몰골이 굉장히 퀭해요. 어떤 좀비 같은, 어떤 구울 같은 몰골인데요. 저희 새벽에 경기를 봤죠? 네. 네, 두 경기 각 한 경기씩 보고, 원래 이렇게 보면 좀 쉬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스케줄인데,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 바로 출근했기 때문에, 뭐 이런 몰골입니다. 대학생 때 제가 축구 볼 때는 강의실 가서 자면 됐기 때문에 이런 몰골이 아니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잘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녹화하고 이제 자면 됩니다. 아, 월급 루팡?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건 이제 류청 기자가 보신 경기, 호날두 아까 아닌 메시의 경기죠?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4강에 오른 경기입니다. 경기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앞선 1차전에서는 메뉴 홈이었는데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안고 홈으로 왔는데 캄노우에서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에서 역시나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메뉴를 녹다운 시키고 이제 준결승에 올랐어요. 네. 사실 뭐 1차전에서 골을 못 넣었잖아요. 네. 공격은 조금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맨유가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2차전에 뒤집고 왔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보였지만 역전의 명수니까. 네, 역전의 명수니까. 하지만 깜노우는 좀 달랐고 특히 메시가 달랐다. 맨유는 사실 메시를 잘 막기 위해서 수비진을 좀 강하게 구축하고 나왔는데 메시가 전반 20분 만에 두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사실상 조금 싱겁게 끝났어요. 자, 일단 메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맨유는 왜 메시를 막지 못했나? 메시는 뭐 원래 못 막는 선수죠. 네. 늘 못 막는 선수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를 막으려면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레알에 있을 때 부스케츠나 뭐 차비 에르난데스를 눌러서 메시에게 공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맨유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프레드, 뭐 맥토미니, 포그바를 이용해서 중원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됐고. 중원에서 일단 제압을 해서 네. 팀플레이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군요. 네, 잘 안 됐고 메시가 공받은 횟수를 보면 103회예요. 부스케츠가 113회로 제일 많이 받았고 메시의 친구 알바가 111회를 받았는데 메시가 세 번째로 공을 많이 받았다. 공격진에 있는 선수인데 100번이 넘었어요. 네, 100번이 굉장히 넘었어요.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그런 걸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맨유가 바르셀로나 중원을 제어하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고 메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103번의 공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이 경기는 맨유가 돌이키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사실 기회를 잡았어요, 레시포드가. 근데 그게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면서 맨유의 운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이 흔한 패턴이죠. 이렇게 크로스바 맞고 한번 나가고 다시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는 팀들 흔한 패턴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감독들이 꼭 그것만 들어갔으면 경기가 다를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데헤아 선수가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가 잘 풀리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사실 16분에 메시가 골을 넣고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역시 메시 선수가 이번에 오른발로 찼는데 네. 그때 물론 잘 빠져 들어갔어요. 잘 빠져 들어갔지만 오른발로 차고 조금 힘없는 슈팅이었는데 그거를 데헤아가 겨드랑이 사이로 흘리면서 두 번째 실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망연자실하면서 전반 20분 만에 사실 경기가 끝났고 말씀드린 대로 맨유가 메시를 계속 막지 못하는데 사실 맨유가 계속해서 공격은 내주면서도 데헤아가 틀어 막아서 이긴 경기 많잖아요. 근데 데헤아까지 뚫리고 나니까 사실 맨유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뭐 프레드나 포그바나 이런 선수들이 만든 상황이 거의 없어요. 1차전에서 잘했던, 최근에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맥토미니 선수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날 경기를 보면. 바르셀로나가 완벽하게 경기를 제어했고,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경기가 됐다. 네. 기름손이 될 줄이야, 데헤아가. 포그바 선수는 1, 2차전 다 상당히 무력한 모습이었고, 그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슛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못 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책처럼 보이지만 원래 골키퍼들한테 좀 막기 힘든 슛에 속하긴 하죠. 손으로 뻗어서 막기에도 너무 가깝고 발로 막기에는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사이라서 뭘로 막아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슛이긴 하지만 데헤아는 그런 상황에서 발이나든가 온몸을 사용해서 막는 게 굉장히 능숙한 선수인데 데헤아가 그걸 못 막았다.
여기서 약간 승부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왼발로 정말 강력하게 때린 슈팅이 글로 들어갔다면 네네. 실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언론이 실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메시가 속된 말로 좀 헛방을 찼네 라고 했는데 오른발로 찬 게 퉁 튀겨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메시니까 어려웠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대야만 실수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보면 다 맨유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바르셀로나가 다시 잡아서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지고 빠른 시간에 골을 결정지었거든요. 첫 번째 골은 영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거 네. 그거였고 두 번째 골도 제가 갑자기 그 중원에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게 메시에게 다시 떨어지면서 슈팅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맨유가 사실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위험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압박을 많이 하고 점유율을 많이 가질 때도 골을 넣을 때 보면 우리가 공격할 때보다 상대 공격을 나가는 걸 다시 뺏어서 골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쵸. 이날은 첫째 골과 둘째 골은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골은 뭐 암만 빌드업을 철저히 하는 팀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 공수 전환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 빌드업이라는 게 공수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느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아예 메뉴가 실수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자기전에서 헌납한 공들이 좀 많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시의 기량 자체가 요즘에 뭐 거의 전성기 시절에 운동 능력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이 경기에서도 그런 압도적인 드립을 보여줬나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공격수라면 제일 만나기 싫은 선수가 필 존스예요. 왜냐면 필 존스가 엄청나게 두껍고 힘도 센데 이런 얼굴로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잖아요. 진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필 존스가 메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진을 많이 했거든요. 필 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옛날 레알 얘기하셨는데 옛날 레알에서 페페가 하던 그런 역할이군요.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막으려고 했는데 메시가 바로 돌아서 버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나가는데 돌아서 가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너 점점 멀어지네. 그렇죠. 뒤가 비고 결국에는 필 존스가 있던 자리에 우리 알바가 이미 들어와 있고 알바가 알바끼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상당히 맨유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월에 메시를 보고 왔을 때는 사실 메시가 너무 좀 활기가 떨어졌다 잘하긴 하는데 요즘 메시 CG 탱크라는 얘기 좀 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만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잘 돌아서고 메시가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수비가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이 이미 나갔는데 수비진이 한 명이 이미 벗겨져 버리고 공간이 나오면 메시를 못 맞고 첫 골도 메시가 3명을 바로 벗기고 슈팅을 날리거든요.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 메시가 혼자 슈팅 7개 했어요. 말 다 했죠. 그리고 그 7개가 뭐 받아먹는 것보다는 다 자기가 뚫고 넣고 이런 것들을 유지니까 역시나 이제 전성기 메시의 드리블 능력이 이번 시즌 좀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고 했는데 이날도 그 위력이 나온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메시 외에 얘기할 수 있는 선수 있을까요? 짧게 하죠. 알바, 쿠티뉴, 또 뭐 메시의 파트너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바는 정말 메시하고 한 몸인 것 같아요. 메알단이라고 하죠. 메시가 벗기면 이미 알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수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고 위협적인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쿠티뉴의 3번째 골도 뒤에서 떨어뜨려둔 롱볼을 알바가 떨어뜨려줬어요. 그래요? 공격수도 하는데 알바가 뒤로 떨어뜨려주고 쿠티뉴가 바로 잡아서 각을 잰 다음에 바로 슈팅을 때려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메알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쿠티뉴는 사실 골을 넣고 자기가 잘 넣는 존에서 골을 넣고 귀를 막았잖아요. 이제 나한테 비난 그만해라. 세레머니 이렇게 했어요? 세레머니 진짜 딱 이렇게 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닥쳐라. 닥쳐라. 그리고 이적설도 그만해라. 나 아직 여기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줬고 수아레스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쿠티뉴와 메시를 도와줬기 때문에 맨유는 사실 방법이 없었다. 골을 먼저 먹고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 이기기가 어렵고 기록을 보니까 31경기째 안 지고 있더라고요. 메시가 홈에서. 메시가 바르셀로나가 UCL 홈경기에서 31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 게 2013년 5월에 바이에른 미넨한테 0대3으로 진 이후로 31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가르디올라가 이제 못하겠다고 털고 나갔던 그 경기죠. 그리고 바로 글로 튀었죠. 그랬는데 그 경기 이후엔 지지 않았다. 역시 캄노우는 기적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가 이 정도로 잘하면 거의 뭐 약간 우승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이번에 좀 전망이 밝은 게 2014, 2015 때 우승하고 못했잖아요. 그리고 메시가 UCL 8강 이상으로 가면 골을 못 넣는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에 8강에서 골을 넣고 그 이후로 못 넣었거든요. 8강 이상에서. 그래서 토너먼트에서는 호날두가 훨씬 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메시가 6년 만에 이제 골을 넣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시가 4강과 결승에서 이 정도로 하면 다른 팀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전성기를 열어 젖혔을 때, 그러니까 2009년과 2011년 우승 때 결승전에서 다 메시가 맹활약하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기량이 A 뿔이냐 아니면 A 한 3 뿔이냐 요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 안만 못해도 A 뿔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의 메시가 뭐 A 뿔을 넘어서 A 3 뿔 정도 된다면 우승각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 충분히 할 만하네요. 뭐 솔샤르 감독이 지고서도 뭐 변명을 좀 하다가 나중에 메시 얘기 나오니까 엄청난 선수다. 못 막는다. 레벨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4강에서 누가 오더라도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워낙 원사이드한 경기였죠? 사실 분석할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메시의 찬양 정도 하면 되고 맨유 수비가 좀 허접했다. 대야 왜 그랬니? 이 정도로 정리할 경기라서 다음에 선수 출신인 뭐 해영민 이나 이런 분 모셔서 내가 선수였다면 메시 어떻게 막을까 이런 얘기 시켜보면 뭐 아마 어차피 못 막는다고 하겠지만 아니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담근다? 그렇습니다. 저런 선수는 못 막는다. 약간 옛날 마인드로 요즘 그런 축구가 안 되죠. 자, 여기까지 맨유 대 바르셀로나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 중에서 뻔한 경기가 아닌 상당히 재밌었던 결과 자체가 재밌었던 경기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유벤투스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결과부터 정리하자면 앞선 1차전에서 아약스 홈으로 원정을 갔던 유벤투스가 호날두의 골에 힘입어 1대1로 비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홈이니까 토리노에 왔으니까 호날두도 있으니까 유벤투스가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벤투스가 1대2로 패했고요. 호날두가 한 골을 넣었지만 아약스가 2골을 넣어서 뒤집으면서 아약스가 4강에 그 요즘에 그 비리비리한 줄 알았던 그 아약스가 4강에 진출을 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어제도 세계적인 언론들이 다 좀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약스가 미래 가치가 가장 크다. 하지만 저는 현재 가치가 큰 호날두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또 8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살도 안 된 선수들이 뒤집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놀랄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전반전 세트피스에서 호날두의 헤딩 선제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호날두다. 그리고 전반전 내내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희망을 좀 봤는데 아약스가 좀 밀리는 와중에 좀 행운이 섞인 골을 하나 넣었습니다. 지에흐의 중거리 슛이 그 판더비크의 몸에 맞았는데 판더비크가 이 공을 받은 게 약간 스루패스처럼 되어버렸어요. 옵사이드도 아니었고. 그래서 판더비크가 1대1 상황에서 냉큼 차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전이 문제인데 후반전에 유벤투스가 정말 경기력이 최악 중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아약스에 탈탈 털렸거든요. 심지어 아약스 선수 중에 누가 경기 끝나고 4대1은 만들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우리가 2대1밖에 못 만들었다. 더리우트도 그렇게 얘기했죠. 더 넣었어야 된다. 더리우트였나?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털렸어요. 그 결과 이제 더리우트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서 2대1로 아약스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거 어린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사실 유벤투스가 이런 어린 팀들 잡는데 좀 능하잖아요. 다 올라오면 예전에 AS 모나코도 음바페 있을 때도 다 막 깨고 올라왔는데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 수고했어. 뭐 부폰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내보냈었는데 후반전에 털린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유벤투스가 문제예요. 아약스는 하던 대로 했어요. 아약스 1차전이랑 똑같이 하고 탈리아 피코가 경고도적으로 빠진 자리만 이제 대체를 했을 뿐인데 유벤투스는 좀 결장자도 많고 해서 전술을 바꿔야 했습니다. 일단 만주키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만주키치 연톱을 버리고 디발라, 그동안 호날두랑 안 맞는다고 안 쓰던 디발라를 라인에 복귀시켜서 디발라 호날두 투톱을 썼어요. 그다음 미드필드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인 것 같기도 하고 플래시인 것 같기도 한 사사인데 플레이메이커 펴니치가 뒤에 있고 그 앞에 엠레찬, 왼쪽 오른쪽에 마티디, 베르나르데스키가 이렇게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1차전에서 베르나르데스키가 윙어로 나와서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베르나르데스키와 마티디가 벌리고 찬이 내려갈 경우에는 플랫 사사이처럼 보이는 그런 걸 했죠. 그리고 양쪽 풀백을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 오른쪽에 데실리오, 왼쪽에는 산드루를 배치하면서 수비에 먼저 신경 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측면 공격은 풀백의 오버래핑보다는 이제
호날두와 디발라가 양쪽으로 빠지면서 하는 플레이에 많이 이제 맡기려는 듯한 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공격은 사실 유벤투스가 늘 안 됐어요. 디발라가 요즘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다치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호날두랑 안 맞는다고 좀 꾸준히 출장을 못하기도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디발라가 엉망이었고 호날두 개인의 컨디션도 지난 1차전에 극적으로 복귀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었고 그래서 공격은 계속 별로였어요. 대신에 전반전 전략이 좀 괜찮았던 게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 찬이라든가 네.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잔뜩 배치해서 좀 거칠게 전방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아약스가 좋을지언정 압박으로 끊어서 속공으로 가는 플레이로 유벤투스가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슈팅 숫자가 유벤투스가 9, 아약스가 4였어요. 아, 네. 근데 판더비크한테 동점골 맞고 좀 약간 쎄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유벤투스 선수들이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됐는지 혹은 체력적으로 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후반전에 그 압박이 전혀 안 되고 완전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좀 버릇처럼. 그러니까 아약스 선수들이 어라? 이 형들이 우리를 안 막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속공을 엄청나게 때려댔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슈팅 숫자는 유벤투스 4, 아약스 10. 아, 완전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그 아약스의 10 중에서도 10이 넘어야 돼요. 왜냐면 그 결정적인 문전 투입 패스가 발에 안 닿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그 득점 기회 숫자는 4배 이상 정도로 아약스가 완전 압도했고 그래서 4대1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아약스가 우월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그 공을 그냥 뺏긴 거, 그러니까 상대가 잘해서 뺏긴 거 말고 내 실책으로 잃어버린 횟수를 잃어버린 횟수. 네, 통계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유벤투스가 16, 아약스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기술이 훨씬 구린 팀이었다. 아약스가 나이만 어리지 훨씬 공을 잘 차고 네. 유벤투스는 굉장히 투박한 그런 팀이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호날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시랑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호날두가 지난 시즌까지는 메시를 챔스에서는 압도를 했죠. 3시즌 연속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록 보니까 9시즌 만에 4강에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팀 네. 바르셀로나에서 부활해서 그 팀을 다시 끌고 있는 메시 그리고 팀을 떠나서 온 이제 호날두 굉장히 행보부터 대조적인데 일단 호날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유벤투스의 시즌 자체를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은 호날두한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세팅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오면서 호날두랑 득점원이라는 역할을 겹치는 이관을 내보내기나 했지 공격 쪽에서 보강이 좀 부실했다. 원래 있던 뭐 덜라스 코스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죠. 근데 원래 있던 선수들조차도 컨디션 관리에 실패해서 뭐 만추키치나 코스타의 부상은 불의의 어떤 불운이니까 비판할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디발라의 컨디션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 그다음에 호날두의 가장 좋은 도움이 누구였나? 최근에는 칸셀로였거든요. 칸셀로. 네, 주앙 칸셀로가 진짜 라이트백을 넘어서는 엄청난 공격력으로 호날두한테 어시스트를 했고 1차전도 칸셀로의 크로스 호날두 헤딩으로 마무리한 거였는데 칸셀로로 인해 살발로 안 넣었어요. 아마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 공격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공격을 강화하려고 칸셀로를 집어넣는데 칸셀로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유벤투스가 공격을 강화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 영입과 이제 호날두 중심의 팀을 만들려고 했으면 어울린 선수를 세팅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시즌 나기에서 컨디션 관리에 좀 어려움. 이런 좀 여러 가지 운영의 실패가 겹쳐서 이날의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벤투스도 레알에 가려서 그렇지 최근 챔스의 성적으로만 보면 유벤투스 거의 2위 아니었나요? 어떻게든 결승에 가는 팀이었는데 네, 우승만 못했지 2011년 이후로 결승에 2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유벤투스가 그 노련함으로 극복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아약스가 공을 잘 찬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 안 좋은 게 있었던 거죠. 컨디션 관리도 실패하고 호날두 중심의 팀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네, 우리 아약스의 경쟁력 이야기를 은근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벤투스가 노련함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의 단적인 게 수비거든요. 그 부폰과 그 앞에 수비수 3명으로 그 BBC라고 하는 BBC. 그 수비진이 이제 그 와해된 뒤에 유벤투스가 압도적인 수비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날도 약간 그랬어요. 유벤투스의 루가니와 보누치가 엄청나게 못한 건 아니지만 아약스의 그 빠른 공격 속도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책을 종종 했고요. 반면에 아약스는 이날의 영웅이 수비에서 나왔죠. 더리트. 네, 마티스 더리우트. 그 진짜 17살 땐가 그 네덜란드 대표팀 데뷔를 하고
완전 천재 중에 초천재로 인정받고 있는 더리우트가 이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유럽 전체 잘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19세 254일인가 밖에 나이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주장 완장도 채워졌을 정도니까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팀을 이끌어가는 것도 뛰어나다. 네. 20살이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더리우트를 아직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보시면 외모부터 풍기는 느낌이 비슷한 선수가 한국에 있죠. 김민재. 키가 크고 목이 짧아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상체가 엄청 크고 목이 이렇잖아요.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가지고 같은 키라도 목이 길고 이런 선수에 비해서 사실 어깨가 더 높이 있고 더 힘이 센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덩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순발력, 스피드와 바디 밸런스, 발기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더리우트가 뭐 객관적인 실력의 어떤 능력치를 보면 김민재보다는 위겠습니다만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요즘 스타일. 요즘 스위스들한테는 옛날처럼 느려도 몸싸움만 잘하면 돼. 공 못 차도 태클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역시 토탈 풋볼의 나라답게 이 유행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형들 중에서는 판다이크, 동생 중에서는 더리우트 이렇게 두 명의 초고급 센터백이 나온 맞습니다. 거죠. 더리우트의 이날 기록을 보면 공중볼 싸움에서 6개 중에 5개를 이겼고요. 태클 1회, 가로채기 1회 이거는 그렇게 아주 많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걷어내기를 10개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호날두의 그 오프 더 볼로 그 호프 더 볼이라고 하죠. 대충 형이 알아서 받아 넣어줘. 우린 몰라 이러면서 그냥 올리는 공을 더리우트가 길목에 다 서 있다가 다 끊어냈어요. 그래서 걷어내기를 10개나 한 거거든요. 걷어내기 위주로 경기이기 때문에 그 패스 성공률은 높진 않지만 그런 클리어링 위주의 자신 덩치를 활용한 수비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더리우트의 득점 장면 득점 장면 때 보면 더리우트가 2명을 밀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맨투맨 마크를 알레그리 감독이 붙여야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세미 좋은 디펜스를 하더라도 더리우트 같은 선수한테는 전담바크를 하면 붙여놨어야 되는데 안 붙인 게 실책이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자유롭게 달려온 뒤에 근데 그 낙하 지점에 유벤투스가 알렉산드로랑 루가니 2명이 선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떴는데 2명을 밀고 헤딩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타점도 더 높더라고요. 네. 사진에 딱 잘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격 옵션인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아약스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베테랑과 유망주가 섞여 있는 팀이면 흔히 생각하기에는 베테랑들이 뭐 중심을 잡고 유망주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닌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는 베테랑, 풀백이나 윙어나 공격수는 유망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이 팀은 오히려 골키퍼,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이 척추 라인을 자체 육성한 유망주들이 다 채우고 있고 윙어나 뭐 이런 곁다리 포지션에 베테랑들이 와서 내가 경험을 좀 나눠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약스의 전통, 철학을 몸에 습득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제 프로 경험이 몇 년 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약스가 이 10몇 년 만에 4강에 오른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수들이 잘 커서 올라온 거지 그쵸. 베테랑들이 잘해서 올라온 건 아니다. 물론 베테랑도 잘했겠지만 베테랑들도 잘했지만 핵심은 이제 유망주다. 그래서 이제 유망주들 중심의 팀이다. 그러니까 판더비크, 프랭키 데용은 이날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그 성실한 플레이만 하고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랭키 데용, 그 밑에 더리우트, 골키퍼 오나나 이 라인입니다. 이 유망주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베테랑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베테랑들이 잘했기 때문이고 공격수 타디치 그리고 수비수의 더리우트의 파트너로 나온 블린트 둘 다 EPL에서 실패했다면 실패한 선수들이거든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맨유에서도 정말 천덕꾸러기, 맨유가 안 좋을 때도 천덕꾸러기로 여겨졌던 블린트가 호날두를 정말 잘 막았더라고요. 네, 블린트가 맨유에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3시즌 5, 6, 7, 8 4시즌 있었는데 그때 뭐 파날이 한참 안 좋을 때 파날의 페르소나라는 비아냥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비아냥 받았죠. 비아냥 받았고 같은 시기에 타디치도 네덜란드에서 어디서 트벤테에서 네덜란드식을 찝어먹고 사우스햄튼으로 큰 기대 받으면서 갔는데 사우스햄튼에서 4시즌 있는 동안 뭐 주전으로 뛰긴 했지만 어떤 에이스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약스가 데려온 건데 둘 다 이날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타디치는 약간 일종의 가짜 9번 같은 공격수로 나와서 그러니까 최전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했어요. 그 역습할 때 공을 받은 다음에 약간 그 중간 채널 하프 스페이스나 약간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 자리에 네레스나 지에어가 침투하면 귀신같이 패스를 넣어줘요. 타디치가 이 가짜 9번 플레이를 정말 잘해서
이게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줬고요. 블린트도 깔끔한 수비. 네. 예, 메뉴에서 좀 비리비리한 놈 공이나 잘 차지 스피드 느리고 몸싸움도 못하고 뭐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블린트나 타디치 같은 선수들이 이제 네덜란드 리그 출신은 빅리그에서 안 먹혀. 요런 요즘에 편견을 좀 조장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리그에서 안 먹히는 게 실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축구, 더 기술적인 축구,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선수들이 다시 원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 팀을 챔스 4강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승리 같은 면도 있어서 좀 감동적인 면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약스가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신기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 어린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이제 용도 폐기가 됐다라고 좀 비아냥거렸던 선수들도 엄청나게 잘하는 걸 보면 역시 축구라는 게 진짜 오묘하다. 네. 꼭 이 팀에는 못했다고 이 선수가 끝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게 챔스 4강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약스 얘기를 이제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아약스는 그 유망주를 키우는 게 어떤 팀의 컬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유럽 빅클럽들의 그 유망주를 영입해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약스가 한 25살까지 쓰고 팔았다면 이제는 21~22살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약스가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럼 우리는 아예 데뷔를 16살에 시킨다. 그러면 5년 써놓고 21살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1, 2년밖에 못 써놓고 팔면 아약스의 전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자국 유망주를 수집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니네를 엄청 일찍 데뷔시켜 줄 거라고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 빅클럽들이 그것도 따라잡아서 20살, 21살에 정말 이제 아약스 선수를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겠네. 네, 아마 이제 누구죠? 프랭키 더용은 이미 바르셀로나 이적 확정됐잖아요. 이번 시즌 4강 활약으로 판더비크와 더리우트도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선수들이 이제 한 팀으로 뛰는 거는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무슨 약간 고등학교 졸업반 같은 느낌이죠. 고등학교 졸업반 선수들이 우리는 이번 백호기 꼭 우승해야 돼 이러는 것처럼 백호기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기회는 올여름 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인생에 한 번뿐인 전성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타디치 같은 선수를 1,000만 유로 넘게 아약스가 들어서 영입한 게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우리 애들을 좀 케어해줄 삼촌 같은 베테랑이면서 실력도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진짜 모험적으로 영입한 거거든요. 1,000만 유로나 쓰면서 아약스가 1,100만 유로나 쓰면서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타디치한테 1,100만 유로를 쓴 게 그 유망주들의 이적료에 다 몇천만 유로씩 더 높아진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투자로서 봐도 엄청나게 좋은 투자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약스는 뭐 성공적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원 시즌 원더가 될 수 있는 게 이 선수들이 제가 봐도 다 나갈 것 같거든요. 판더비크도 그렇고 이미 뭐 더리우트도 그렇고 재작년 그 유로파리그 준우승 멤버 중에서 유스틴 클루이베르트가 로마로 갔고 그렇죠. 프랭키 더용 이제 확정됐고 다 나갈 겁니다. 이번 시즌이 정말 기억이 잘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약스가 다음 시즌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번 시즌은 정말 완벽히 기억될 것 같아요. 누가 4강에서 누가 오더라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수들이 그래서 더 간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올해밖에 못해. 우리 꼭 우승하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런 마음 먹고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죠. 네. 자, 뭐 얘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여담으로 네. 어떤 뭐 그냥 재미거리 얘기 하나 해보면 제가 써온 거 있죠. 네. 르브론과 호날두의 평행이론. 네. 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봤을 때 약간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공감이 되죠. 왜냐면 둘 다 엄청난 선수들이니까. 네. 근데 평행이론까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뭐 평행이론까지는 약간 농담인데 사실 예전에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를 메시랑 비교를 많이 했어요. 자기한테 선수들을 상대 수비를 끌어놓고 붙여놓고. 패스를 빼주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 플레이 스타일 빼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호날두랑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서 일단 체형 그나마 비슷하고 그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 관리를 한다는 점. 뭐 구설수가 있기도 하지만 선행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메시처럼 한 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팀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아가서 결국에 우승을 시킨다는 점. 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심지어 생일도 딱 2달 차이입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가 84년 12월생이고 호날두가 85년 2월생이라서 가깝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던 게 작년 여름에 동시에 팀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르브론은 레이커스로 가고 호날두 유벤투스로 왔는데 결국에는 둘 다
이제 르브론은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게다가 지금 부상이죠.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안 보고 쉬고 있는 정말 르브론으로서 십몇 년 만에 처음인 일이 됐고, 호날두는 물론 뭐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진 않죠. 플레이오프 실패랑 비슷한 게 이제 챔스 8강 탈락, 비슷한 꼬라지가 됐어요. 9년 만에. 네, 그러니까 탈락. 둘 다 그동안 잘해왔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모험을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평행 이론의 마무리는 사실 감독 경질인데 레이커스는 이미 룩 월튼 감독이랑 결별하고 옛날 르브론이랑 있던 감독을 데려오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레그리 감독도 자기한테 압박이 들어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약스랑 경기 끝나고 이벤트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얘기했죠. 네. 나 여기 있을 거다. 이미 수뇌부하고 다 얘기 끝났다. 나 안 나간다. 알바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더라도 사실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호날두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 더 오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호날두도 뭐 예전 같은 몸은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고 결정적인 건 이제 사실 호날두를 영입했을 때 첫수로 배부를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의 유효 기간, 호날두가 정말 나이를 너무 많이 먹기 전 최대 3시즌 정도 보겠죠. 정도 안에서 챔스를 한 번 우승한다. 대충 이런 게 유벤투스의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네. 그중 1년을 이렇게 실패로 넘겼기 때문에 나머지 2시즌 중에 한 번 정도는 챔스 우승을 해야 된다. 이게 유벤투스의 목표일 텐데 뭐 쉽진 않겠지만 일단 아닐리 회장은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유벤투스 입셀레 팀들은 꼭 회장들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유벤투스의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이번엔 탈락했지만 호날두 중심으로 UCL 우승을 노리는 우리의 행보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인터뷰 보면 돈이 없어서 뭐 아주 비싼 선수 못 데려온다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말 엄살이죠. 엄살이니까. 유벤투스 정도면 뭐 충분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참가 배당금이 리그별로 배당되기 때문에 자기 리그에서 빨리 탈락한 팀들이 많으면 더 많이 받거든요. 유벤투스를 제외한 팀들이 일찍 떨어져 줬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이번 챔스 수익이 아마 계산해봐야겠지만 꽤 높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영입에 나서야겠네. 그러니까 호날두를 받쳐줄 수 있는 패서라든가 혹은 뭐 만주키치도 나쁘진 않지만 그 이상의 호날두랑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레알 시절 벤제마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라든가 아니면 뭐 측면을 찢어서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윙어라든가 뭐라도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많네요. 상당히 많이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유벤투스 탈락이 약간 불운한 면도 있는 게 만주키치, 더글라스 코스타가 동시에 부상으로 빠졌으면 사실 뭐 불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고요. 뭐 메시랑 호날두가 계속 이렇게 대조적인 구도로 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사실 호날두가 라리가를 떠나면서 둘이 좀 비교하는 맛이 없어서 사람 좀 허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챔스에서 같은 날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떨어지고 동시에 골은 넣었는데 행보가 갈리는 걸 해주니까 사실 운명적인 라이벌은 라이벌인가 보다. 사실 결승에서 만나길 많은 사람들이 좀 바랬었잖아요. 그쵸. 리그에서 못 만나니까 챔스 결승에서도 만나라 했는데 일단 호날두가 먼저 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호우형과 손날두와 호날두가 챔스에서 붙는 모습, 그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 끝났잖아. 호날두가 먼저. 맞다. 손날두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기대해야 돼. 제가 지금 말 실수를 했군요. 이게 이제 손날두가 호날두 대신에 메시하고 붙는. 이거 봐. 얼마나 호날두가 떨어지는 게 어색하면 아직도 붙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말을 이제까지 호날두 떨어졌더니 한참 해놓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형 대신에 우리 형이 올라가서 메시가 붙는 구도와 메시랑 붙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구도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현정 씨가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이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선배도 한번 하시죠. 좋아요, 구독, 설정, 화이팅. 네. 뭐라고 해야 돼? 장현정 씨 거 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양예솔 PD가 장현정 씨 걸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해주세요.